안녕하세요. 간단히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국 과정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어제 제가 제주 4.3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주 4.3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제주 4.3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제가 그 제주 4.3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터인데 듣는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 제주 4.3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 건국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 들으니까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됐다고 그래요. 한 번 더 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몇 년 몇 월 뭐 이런 것은 좀 이제 그만해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주 4.3까지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45년 쭉 가다 보면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죠. 그래서 우리가 소련이 8월 15일 좀 전에 북한에 이제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군은 9월 달에 들어왔고 또 소련이 대한민국을 북한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대략 한 9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쭉 나가다가 그해 12월 달에 뭐가 이루어진가면 모스크바에서 3개국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5년간.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하죠. 그래서 반탁 운동을 하게 되는데 공산주의자들도 처음에는 반탁이었다가 소련의 지령을 받고 이틀 뒤에 이 사람들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입장.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즉 찬탁과 반탁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막 분열되는 이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46년 2월이죠. 2월 달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임시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알다시피 3월 달에 북조선에만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5월 달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여기서 결렬됐습니다. 결렬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뭔가면 이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결정이 신탁통치였는데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반도의 가장 이상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해봐라 라고 한 게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랬는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때 5월 전에 열렸는데 이때가 결렬됩니다. 왜 결렬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소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하는 정당이나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소련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계속 고집을 펴요. 미국은 참석시켜야 된다. 소련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렬됐습니다. 결렬. 이 결렬 상태가 무기휴회입니다. 무기휴회.
즉 언제 열릴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이게 결렬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6월 달에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이 있는 정읍 발언.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만 박사님이 지금 보니까 북한에는 인민위원회가 임시지만 만들어져 있고 독자적으로 토지개혁도 이루고 있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였는데 결렬됐고 무기 휴회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로 계속 이게 가게 되면 한반도에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 남한만이라도 북한의 요 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만들든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구성해야 옳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의견 진술. 이게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좌파들은 뭐라고 악선전합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 야욕이 있고 본인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단독 정부를 구성해 가지고 남북한의 통일된 정부를 방해한 사람이다. 막은 사람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국민들에게 선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박사의 6월의 정읍 발언이 본인이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려고 해서 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취지는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먼저 지네끼리 인민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토지개혁도 했어요. 이런 등등을 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그해 11월 달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북한은 선거를 해가지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인민위원회. 따라서 뭐가 빠졌습니까? 임시인민위원회에 임시란 말이 어서 빠져나갑니다. 이때는. 왜? 선거를 통해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든 것이 인민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정읍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지적도 받고 그다음에 미 군정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좌익과 우익, 자유과 우익이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좀 만들어 보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이 생각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좌익과 우익이 싸우고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 봐라라고 한 것이. 그러나 이승만 그 박사는 그 당시 좌익과 우익이 만나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해도 실제로는 우익이 질 수밖에 없다. 왜냐? 북한은 임시인민을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남한만의 문제인데 이 모든 남한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은요 자신의 입장과 배치가 된다면 이 입장을 따를 리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46년 12월 달 이 화면을 잘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미 군정하고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가셨다고 해서 그 당시 미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요 소련과 어떻게 하든지 세계 평화를 나누어서 대화로 이 문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요 이승만 박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 박사가 미국 가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랬는데 다행히 이건 우리가 다행이라고 보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결국은 47년 3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 가신 지 한 3, 4개월 됐잖아요. 이때 트루만 선언합니다. 트루만 선언. 이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부통령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뭘 깨달았느냐? 이 소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위성 국가를 만들고 공산주의 국가를 확대해 나가니까 상당히 위험한 존재다 말이죠. 그거를 미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깨닫고 국무장관도 새로 임명된 국무장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소련을 갖다가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쪽으로 미국이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는요, 안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귀국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습니까?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 한반도 내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죠. 그래서 한국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유엔으로 가져갑니다. 유엔.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결정하느냐? 유엔에서 11월 달에 남한과 북한이 지금 한반도죠. 한반도에 총선거를 실시하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라. 그때 유엔의 결정은 남한은 인구가 2천, 북한은 1000만이니까 2대1로 200석, 100석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든 다음에 국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누가 결정했습니까? 유엔이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요, 감시단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한국이 근데 여러 가지 열악했잖아요. 70년 전, 80년 전에 대한민국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갓난에도 찌들었고 말이죠. 그래서 유엔의 감시단이 1월 달에 온 겁니다. 48년 1월에. 자, 요걸 다시 한번 요건 이제 지울게요. 어제 다 공부를 한 거니까. 48년으로 갑니다. 48년 1월 달에 유엔의 감시단이 한국에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표가 메놈이라고, 메놈.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당시 인도 사람들은요, 북한과 좀 친했습니다. 메논 박사인데 북한과 좀 친했어요. 그러나 이 메논 박사가 와서 보니까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 감시단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입국을 거절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실력으로 저지합니다. 그럼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하자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엔으로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유엔에. 그래서 유엔에서 2월에 다시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라고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단독 결정한 거 아니에요. 유엔이 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8년 이런 유엔의 결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5월 10일 날 선거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북한과 남한에 있는 남노당들은요, 남한만 선거를 이루게 되면 북조선 중심의 이 통일 정부를 만드는데 이 총선거가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4월 3일 날 남노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총과 무기를 들고 400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폭도가 된 것이죠. 이걸 보통 인민유격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는 한라산으로 숨었어요. 밤에는 내려와서 경찰관, 그 가족, 선관위 직원, 그 가족들을 살해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양민들도 많이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제주 4.3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요, 5월 10일 선거가 치러졌죠. 여기서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98명만 뽑았단 말이죠. 왜 그랬죠? 2명이 빠진 이유는 제주도의 3개의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를 4.3 사태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주 4.3은 몇 년간 됐다 그랬죠? 어저께 6년간이나 지속된 아주 조직적인 또 끈질긴 저항입니다. 54년 9월에 끝났단 말이죠. 자, 이 선거가 끝났어요. 제가 어제 4.3 문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윤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선거가 끝나서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5월 12일 선거에 의해서 재원 국회를 뽑았습니다. 재원 의원을 200명 뽑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 건국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이때만 2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뽑은 2년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예외예요. 자, 8월 10일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따라서 건국이 됐어요. 됐는데 그 이후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여수 사건이 뭐였습니까? 제주 4.3이 이게 진압이 안 됩니다. 진압이 안 되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 당시는 48년도 지금 8월 15일 날이니까 4월 3일이면 미 군정 하에 있는 것이고 8월 15일은 이제 이승만 정부의 하에 대한민국이 돌아온 것이죠. 따라서 이승만 정부가 10월 19일 날 여수에서 10월 19일 날 반란 사건이 나기 전에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승만 정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의 출동을 명령하는 것이. 그래서 니네가 가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 4.3 사태를 진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진압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경찰력으로 제주 4.3 사태가 진압이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군인을 거기다가 진압하라고 명령을 한 것인데 이때 여수 14연대의 그 군인들이 지창수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군인 반란이에요. 이 4.3 사태는 남노당 무장 유격 때의 반란이지만 요거는 대한민국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수를 점령해요. 여수시에다가 북한 인공기를 갖다 꼽습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요 인근에 있는 순천으로 갑니다. 지금 순천시죠. 순천시에다가도 북한의 인공기를 갖다 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뭐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거기 비상경을 선포해가지고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진압이 됐어요. 여순 반란 사건은요. 그때의 잔당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지리산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잔당들을 우리가 보통 빨치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빨치산을 미화시킨 그 소설이 뭡니까? 조종래의 태백산맥이에요. 조종래 태백산맥은 1000만 부가 팔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자기 고향이가 근처에다가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나는 안 봤지만 돈을 얼마나 그 인세를 많이 받아서 1000만 부는요 엄청난 그 금액의 인세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 소설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거기에 세뇌가 된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군인 반란 세력들이 예컨대 지리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갖다 미화시킨 작품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재밌죠? 예. 보면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12월 8일인가요? 12월 달에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만든 국가보안법. 왜냐면 오늘 제가 제주 4.3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제가 다룰 것인데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보안법을 만들려면 국가를 지키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 형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형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제 시대 때 쓰던 그 형법을 그대로 우리가 갖다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본 형법에 의한되면요, 국가를 전복시키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들 때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6.25 전쟁 때 자진월북했습니다. 그 전에 간첩으로 잡힌 사람도 있지만 자진 6.25 때 월북한 사람들이 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국회에도 빨갱이가 있고 군대에도 빨갱이가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어떻게 군인 중에 빨갱이가 있냐 말이죠. 그것은 49년 우리가 병역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49년에 대한민국은 강제 징집을 원칙으로 하는 이 병역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병역법이. 이때까지는 뭡니까? 다 의용병제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군대를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수 14연대 그 사람들은 특히 그 빨갱이가 왜 많았느냐?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에 자진 입대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멈췄어요. 그래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제주 14연대에 이 빨갱이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12월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49년 1년 내내 이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 갖다가 걸러내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당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억울한 군인들이 상당 부분 뭐 파면됐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뭐가 억울한 국민입니까?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당하게 근데 그 군인들의 이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50년대 뭐가 있었죠? 6.25가 발생해요. 만일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49년 1년 동안 군대 내에 있는 이 빨갱이 군인들을 잡아 걸러내지 않았으면요, 6.25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6.25 전쟁에 졌을 수가 있어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부산까지 다 점령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순반란 사건이 고마운 사건은 아니지만 여순반란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걸러낼 수 있었고 그 이듬해에 6.25 전쟁을 우리가 맞았단 말이죠. 제가 아마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별했는데 우리 이 남조선은요, 남쪽은 유상몰수에 유상분별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러나 50년 5월 30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왜냐하면 48년도에 뽑았으니까 임기가 2년이었죠. 50년 5월 30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요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농지개혁을 우리가 100% 완성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요, 내가 앞으로 5년간 1년에 소득의 30%만 내면 5년간 내면 저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는 사실을 전 국민이 거의 다 알았습니다. 토지 열람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북한이 남한을요 3개월 정도 지배했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대구 낙동강 밑에 있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3개월을 대한민국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때 토지 개혁을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랬어요. 북한식으로 했으나 우리 국민들이 동요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무상몰수의 무상분배였지만 우리는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작권만 줬단 말이죠. 대신 남한은 유상몰수의 유상분배를 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자기가 할양받을 그 토지를
토지 열람이 5월 30일까지 가능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전 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예,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애국가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로서 다른 방법으로 이거 갖다가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마지막 반복입니다. 더 이상 제가 헌법 시간에 45년부터 48년 또는 50년까지의 상황을 제가 다시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주 4.3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2020년 추모사에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인민유격 때 대한민국을 적대한 세력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찬사입니다. 근데 그때는 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부러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작년 2021년 추모사에서는요, 남로당 유격대를 강경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저히 역사 왜곡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4월 14일 날 조선일보에 의견 광고를 이제 냈다는 것이죠. 금년 4월 3일도 이 사람이 아직은 임기가 남아 있어요. 3월 9일 날 대선이지만 임기는 5월까지니까 4월 3일 날 추모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태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이 제주 4.3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이랬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에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재심이다, 뭐 직권재심이다, 또는 지금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법이 통과되기 전에요. 자, 이게 뭐 연도가 나오는데 연도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2018년인데 제주지방법원에 이 4.3 사태에서 군법회의에서 이 유죄로 판정된 수용인들에 대한 재심을 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 봐두셔야 돼요. 첫째, 용어가 다른데 수형자인데 수형인이라 그래요. 지금은 뭐라 합니까? 수형자라 그래요. 수형자.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수형인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거는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이제 재심을 좀 청구했단 말이에요. 재심을. 여기서 여러분 이걸 세 번째는요, 청구했는데 그 전에 제주 4.3 사태 때 무기를 들고 근데 국가에 반란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2,000한 3, 4, 500명 됩니다. 그 중에는요, 살아계신 분도 한 18명 되시고 대부분 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군법회의에서 다시 이 군법회의는요, 여러분 주의 용어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군법회의는 지금은 군법회의는 말 안 씁니다. 군사법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서로 다르죠. 수형인, 수형자, 군법회의, 군사법원. 제가 요걸 갖다가 혼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과거에는 군법회의, 지금은 군사법원. 그 당시는 수형인, 지금은 수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에 생전 수형인이 있었어요. 생전 수형인. 좀 자료를 좀 위로 올려주세요. 생전 수형인 18사람이
18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주 4.3 이후로. 그러니까 연령층이 많지요. 그렇죠? 살아있는 분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여러분 형사 유죄 판결의 재심은요. 판사나 검사가 경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판이 확정됐단 말이죠. 확정된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 재판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1심 재판이 있고 항소를 안 하면 확정됩니다. 또는 1심, 2심, 3심까지 간 이후에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도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재심이에요.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확정 판결을 다시 심사한다? 이거는 검사나 법원에서는 검찰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다. 형사 판결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 검사들이 잘못한 것이다. 판사들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듯이 그보다 더 어려운 게 형사 유죄 판결의 재심입니다.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해주겠어요?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2018년에요. 4.3 사태에서 유죄받은 사람, 여기서 유죄받은 사람은 대략 이런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형, 무기, 징역 15년, 징역 8년 다 중범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1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자, 여러분 재심은요. 첫째, 재심 개시가 있고 재심 심판이 있어요. 재심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뭔가면 재심 개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재심해달라가 그러면요 법원이 그 주장을 읽어본 다음에 야 이거 재심을 이건 해야 되겠는데 요 개시를 결정해 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개시만 허용되면요 이후에 심판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내가 지난번에 유죄가 됐었는데 이게 무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 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심 개시. 그래서 따라서 재심이 되려면 무조건 재심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심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재심 개시가 어렵겠죠. 우리나라의 그 형사소송법 보면 재심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옵니다.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이 지금 이 4.3 사태와 관련돼서는요 어떤 것이 예컨대 그 재심 개시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진 않지만 원 판결에 관여한 판사, 검사, 사법경찰 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돼야 돼요. 다시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내버려 두세요. 다. 그러니까 당시 원 판결 지난번 그 군법회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 판결에 관여한 판사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두드려 팼다든지 고문을 했다든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판결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이미 7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당시 그 재판이 설사 거기에 고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문 행위를 행한 판사나 검사나 경찰 공무원의 그 위법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로 확정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형소법 420조를 보면요. 또 이게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증명. 그게 현행 420조 7호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판결이 있거나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가혹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요. 이 증명은 어떻습니까? 매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판결 또는 증명해야 된다 했으니까 판결에 버금갈 만한 가까운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뭐가 됩니까? 재심 개시가 될 거란 말이죠. 개시가. 그렇겠죠? 우리나라 대법원도 판례가 있어요. 요 경우의 증명은 적극적 증명이 된다. 엄격한 증명이다. 이게 대법원도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것이 판결로 확정되거나 이러면 재심 개시가 돼요. 또는 판결이 없다면 가혹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따라서 이 증명은 우리가 딱 보더라도 그 당시에 판사가 두드러 팼구만, 검사가 팼구만, 경찰 공무원이 두드러 팼구만,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재심 개시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시 원판결, 그러니까 사형이나 무기나 징역 15년, 8년 등을 선고한 그 당의 그 판결에 관여된 판사나 검사나 경찰 공무원이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결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또 존재할 수 없습니다. 7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수단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제주지방법원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여기는요 그 당시에는 7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련 이 18명에 대해서요 뭐가 없느냐, 18명뿐만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 수용인에 대해서 뭐가 없느냐, 공소장이 없어요. 그 당시 재판할 때 이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몇 년 뭐 처벌을 원한다.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종의 재판 공판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판결문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실됐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형, 무기, 징역 15년, 8년을 받은 이 사람들의 왜 관여된 판검사나 경찰 공무원이 가혹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없는데 증명할 수 있냐 말이죠. 증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 재심 개시를 허용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 4.3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요. 대부분 다 뭐 친여 성향의 사람들로 됐겠죠. 다수가.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뭐라고 보고서를 낸다면 당시의 재판은 불법이었다. 불법으로 일관되었다. 그리고 재심 청구인의 진술, 18명의 진술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심 개시를 허용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매 맞고 했다, 난 잘못이 없다 말이죠. 그렇게 다 변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주지방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한 줄, 한 줄은 넘겠죠. 대줄. 그다음에 재심 청구인의 진술. 난 그 당시에 매 맞고 했단 말이지. 진술만으로 당시의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제주지방법원의 판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좀만 더 올려주세요. 자, 이 경우를 보면요, 이 재심 개시가 이제 허용되게 되는데, 이 재심 개시가 허용되니까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4.3의 주동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불법 기획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우리가 판사는요,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해서 재판을 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이미 제가 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느냐? 제주지방법원 판사는 바람보다 먼저 누웠단 말이죠. 대통령의 내심 의사를 가지고 재판을 했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자, 법원이 재심 어떻게 했죠? 재심 개시를 허용했습니다. 공소장도 없고 공판 서류도 없고 판결문도 없는 이 재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말한 내용 한 줄하고 그다음에 진술인의 이 18명의 진술만 듣고서 재심 개시를 허용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형사 판결의 재심 절차를 법원이 허락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심 개시가 허용됐으니까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재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심 재판이. 자, 그러면 재심 재판에서는요, 이제 판사가 공소 기각을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공소 기각하는데 무죄를 하질 않고 공소 기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눈썰미가 있는 분만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이게 재판이 이제 재심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다시 18명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근데 70년 전의 사건이니까 검사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 그런데 재심 개시가 허용되니까 검사는 할 수 없이 기소를 했어요. 기소장에 뭐라 씁니까?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대한민국에 적대한 이름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이들이 식사 제공, 정보 제공, 쌀 제공을 했다. 이렇게 한 석 줄로 다 돼 있습니다. 기소장에 보면.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뭐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는. 그리고 검사가 재판에서 기소할 때는요, 피고인 누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따라서 형법 몇 조에 어긋난다. 이걸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게 공소장이에요. 그랬는데 이 검사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록도 없고 막연한 뭐 기록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요런 성명불상의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어떤 사람은 식사 제공을 했다, 어떤 사람은 정보 제공을 했다, 어떤 사람은 쌀 제공을 했다, 이렇게 두 석줄만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판사는요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그 기소장 내용이 왜 이렇게 엉성하냐? 그렇게 기소장 쓰면 되겠냐 말이죠. 기소장을 정확히 써야 되는데 기소장을 잘 못 썼기 때문에 판사는 뭐랍니까? 공소, 기각. 공소는 뭔가면 공적인 소송이에요. 검사가 말하는 기소를 우리가 보통 공소라 그래요. 기소가 잘못됐다, 잘못. 이제 기소를 기각하는 거예요. 즉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려요. 이 공소 기각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판사는요, 지금 이 18명의 그 수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대상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쌀을 줬어요. 정보를 줬어요. 그다음에 식사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아주 최소의 최소한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지요. 죄가 되니까 판사는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쌀 제공하고 정보 제공하고 했으면 죄가 된단 말이죠. 무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사는 어떻게 해요?
너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못 썼단 말이지. 공소장 작성이 매우 미숙하고 서툴고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70 몇 년 전에 70 몇 년 전에 사건을 뭐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데 이 내용을 한 판사가 제갈창입니다. 제갈창. 판사는 이름을 공개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제갈창이에요. 예. 이 양반이 제주 법원에 있다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충주지원장으로 영전대 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갈창이라는 이 친구가 이걸 한 것이에요.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 자,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공소 기각하고 무죄하고는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소 기각과 무죄는요, 무죄가 되면요 형사 보상을 받습니다. 형사 보상을. 근데 공소 기각이 되면 형사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려워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재심에서 예전에 유죄였는데 무죄가 되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3년간 감옥에 있을 때든지 10년을 감옥에 있을 때든지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국가가 뭘 해줍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형사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건 100% 해줍니다. 그런데 공소기각의 경우에는요, 공소기각에는 100% 보상을 안 해줍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이제 공소기각을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길게는 못하고요. 간단하게는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공소기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친고죄는 뭐예요? 고소인이 처벌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또 판사가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친고죄입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가 있어요. 간통죄.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간통죄가 없지만 예전에 간통죄는 친고죄였어요. 친고죄. 자, 그러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얘 화가 나서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검사가 보니까 또 판사가 보니까 간통의 혐의가 넘쳐. 내버려두면 이건 무슨 100% 유죄입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면회원 그 자기 아내한테 뭐 이 연애 때 사진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잘못했단 말이지. 날 좀 한번 용서해달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에이 그래 눈 딱 감고 내가 용서해 주자. 그래서 이 부인이 간통죄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고소를 취하하면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는 당해 범죄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했냐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도록 했습니다. 공소기각의 판결. 여러분이 그 공소기각을 이해하시려면 이거를 아시면 돼. 간통죄와 같이 내버려 두면 유죄가 되는데 이 경우에 이 부인이 고소를 취하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아무리 이 사람을 처벌하려도 처벌할 수 없어요. 왜?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구치소에 한 뭐 5개월 동안 있었단 말이죠. 또는 교도소에 한 1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더니만 국가에 대해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형사 보상을. 무죄, 공소기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보상을 해달라. 1년간 내가 몸 풀려 나왔는데 1년간 교도소에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달라라고 청구하면요. 법원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일에 이 부인이 고소를 취하지 않았으면요. 이 사람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 사람은 유죄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가 넘친다고. 따라서 공소기각의 결정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면 무죄가 되는 사람에게는 형사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공소기각이 없었더라면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될 만한 사람에게는 형사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안 할게요. 자, 공소기각의 판결은 언제 하느냐?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은 그에 상응해서 유죄 무죄란 말을 안 하고 공소기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소기각도 형사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소기각을 했는데 공소기각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유죄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소기각을 했죠? 그러면 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소기각을 했길래 제가 그때 유심히 이제 제주지방법원의 판례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떤 논리를 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느냐를 내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이없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공소기각에 이 형사보상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면 공소기각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보상을 주죠? 공소기각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라야만 보상금을 준다고 돼 있는데 법에는 이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무죄로 볼 이유가 없다. 유죄로 볼 이유가 없다. 라는 한 줄만 써놓고 보상금을 줬습니다. 죽일 놈들이에요. 죽일 놈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했죠? 2019년에 공소기각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됐다. 지금 그 세 번째 판결이 2019년에 있었는데 말에 8월인가에 있었어요. 이때 놀라지 마세요. 이 18명에게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7년을 선고받은 생존 수용자 18명에 대해서 53억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완전히 떼돈을 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형, 무기, 징역 15년, 8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18명인데 생존 수용자들에게 재심을 허용하고 형사보상금을 허용했는데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법원이 허락해 줍니다. 정말 이게 열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18명이 그만 있지 않았어요. 또 뭘 청구했냐면 국가에 대해서 국가 배상까지 청구합니다. 국가 배상까지. 좀 더 올려요. 국가 배상까지 청구를 해요. 그런데 공소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다시 이제 형사 보상을 청구해요. 했는데 얼마 줬다고요? 요 사건은 달라요. 서로가 다. 53억 8천인가 53억 4천인가 줬어요. 53억. 그러니까 18명이 놀아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요. 작년 2021년에 제주지방법원에 다시 103억에 해당하는 국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배상과 보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배상과 보상을 여러분이 법에서는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상은 뭐냐? 배상은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상은요, 국가가 제대로 했어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줬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나가는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총을 쐈는데 그 총이 범인을 안 맞고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서 행인이 중장애를 입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도로가 똑바로 가야 되니까 상당 부분 개인의 이 토지를 강제 매수합니다. 보통 수용이라고 그걸 하는데, 그 상대방 땅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강제로 뺐는데 이 빼앗는 자체는 적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를 줘야 되죠?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보상이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위법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배상이요, 적법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보상이다 말이죠. 아까 여기 형사보상이지 않습니까? 형사보상은 이런 취지죠. 국가가 지금 이 사람들 갖다가 이제 뭐 몇 년간 교도소에다가 가둬놨는데 이게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말이죠. 잘못한 대가로 지금 잘못했는데 뭔가 하면 적법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 형사보상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 보상과 배상은 서로 다르니까 다시 국가가 잘못했다. 그래서 103억대의 배상을 또 청구했습니다. 이 재판은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이제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건 이제 제갈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다툼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103억대의 국가배상을 청구하니까 이 청구인들은요, 원고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위법행위를 했단 말이지, 그 때문에 돈 달라라고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판사는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이 어떤 위법행위 했는지를 네가 입증해봐라, 증명해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원고들은 뭐란 거면 무슨 소리냐, 바로 얼마 전에 재심 사건에서 그 판사는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무슨 증명이 또 필요하냐라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 지금도 그 사건은 제가 그냥 추적을 안 했습니다. 또 짜증나고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결론을 좀 보려고 제가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다른 일도 좀 바빴지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형사보상은 53억, 다시 국가배상을 103억을 청구를 했다는 뜻이.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뭐겠냐면, 아니 왜 이게 잠깐만 제주지방법원에서만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 전국에다가 해도 될 텐데 왜 여기다 하느냐?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송 사건을요, 제주지방법원에 전속 관할로 했던 것이. 그래서 제주지방법원만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요, 다른 법원에 배당이 됐다면요, 전국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는요, 의식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난 도출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제갈창이라는 친구가 그런 일을 했고 장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좀 더. 거기까지요. 예. 지금 이 정리를 하면 형사보상을 해서 18명이 53억 받았죠.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103억을 받았단 말이죠.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 작년 3월 달에는요.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보면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더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내려가 봐요. 됐어요. 더 내려가. 오케이, 거기. 예, 다섯째예요, 다섯째. 예, 오케이. 이건 다른 사건인데 이런 겁니다. 재판장 장모였는데 행불인 333명과 일반 재판을 받은 생전 수용인 2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행방불명된 333명하고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용인 2명이다. 여기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해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용인이다. 이게 뭔가 하면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용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행불인 333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행불인이 뭔가 하면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행방불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이에요. 수감 중이었는데 6.25가 터지다 보니까 감시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333명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 행불은 보통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행불인이 아니에요. 수감 중에 있던 사람인데 이 감시 그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도망간 사람. 이 사람도 뭡니까? 수용인과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컨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는 말은 제가 아직 체크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앞에 선례에 따라서 형사보상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또 하나 사건. 이거는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10명이 선고한 거예요. 10명이. 그랬는데 이때는요. 여기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거는 생존 수용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람의 아들, 딸들이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아들, 딸들이. 그래서 아들, 딸들이 청구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니 피고인이 다 죽었는데 아들, 딸들의 진술만 가지고 그 당시에 재판이 잘못됐단 말이죠.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해 줬습니다. 그것이 2021년 1월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어서 형사보상을 청구했겠죠?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국가배상까지도 아마 청구 중에 있을 것이에요. 그럼 이런 소송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줍니다.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그러면 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은요 땡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18명이 위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3억을 받는 거 53억. 그 53억을 18명이 나누어 가질 텐데 이건 뭐 알아서 균분 비례가 말고 알아서 나눠 가질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자 53억 소송을 민변 변호사들이 이 일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임료를 얼마나 받겠느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진짜로.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요. 53억에 20% 정도 받아요. 보통. 또는 30% 받는 경우도 있어요. 20%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이 이거 소송 대행해 주고 수수료로 이건 뭐 10억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면요. 변호사가 대신 다 해주면
20에서 30%를 받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보통의 관례니까 20% 받으면 얼마예요, 이거? 10억이에요, 10억. 저도 이런 소송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억씩 받는 소송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지금 제주지방법원이요, 정말 그 우리 국가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박범계 직권재심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짓밟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18명이 지금 생존 수용자가 다퉜죠? 그 다음에 10명이 지금 사망한 사람이에요. 다퉜어요. 자녀들이. 또 행불인 333명 해줬단 말이죠.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좀 4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전체가 한 2,3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현행 4.3 특별법은요, 특별 재심을 하래. 특별 재심. 또는 직권 재심. 저는 대학 교수를 30년 넘게 했지만 이제껏 제가 특별 재심이다, 직권 재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처음 제가 봤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특별 재심, 직권 재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3 특별법에 직권 재심과 특별 재심을 뒀어요. 여러분, 이거 왜 뒀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을 하려면 자기네가 보더라도 어거지 중에 어거지입니다. 말이 안 돼요. 형사소송법에 아까 봤잖아요.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나 검사나 경찰 공무원의 가혹행위가 판결로 입증되거나 또는 그 가혹행위를 엄격하게 증명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 공소장 없지요, 공판 기록 없지요, 판결문도 없어요. 뭐만 남아있냐면 수용자 명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홍길동이 무슨 범죄 징역 15년, 그다음에 성춘향 징역 15년, 이런 것만, 그 기록 한 장만 딱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형사소송법에 재심 개시가 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법에서 이런 사람들은 일괄해가지고 뭡니까? 특별 재심을 통해서 구제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2,300명을. 그러면 특별 재심을 해주는데, 그럼 본인들이 특별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청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나서서 법무부 장관이 일괄해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이 바로 작년 11월 30일인가 그때 내려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2,000여 명에 대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시킨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법원에서 이 행불인 333명에 대해서 형사부송을 해줬는지 그건 등등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건 해나 마나겠죠. 대한민국 돈이 남아도니까 해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돈을 받기 때문에 표는 다 누구 찍습니까? 상당 부분이 다 현 좌파를 찍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 사람들은요, 지금 말을 서로 못합니다. 양심 있는 우파 인사들은 저 죽일 놈, 저거 그 당시에 총 들고 근데 방어한 놈인데, 걔가 그 집 자식인데 돈을 받아? 얘기하고 싶어도 옆집 사니까 말을 못해요. 또 좌파에서 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표정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자기네가 잘못했는데 돈을 받는단 말이죠. 지금 7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영혼을 달랜다든지 또 뭐 이런 등을 위해서 4.3 공원을 만든 것까지는 우리가 인류의 차원에서 허용할 수도 있어요. 인류의 차원에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걸 뭐 굳이 뭐 따질 거 없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4.3 묘역이라든지 4.3 공원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대한민국을 적대한 세력들, 그래서 사형, 무기, 징역 8년, 징역 7년 이런 형을 받은 생존자 수용인들에 대해서 53억을 주고 또 103억대의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허용한다? 저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다 수용인들이에요. 수용인 자녀들이. 근데 아들, 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을 청구하고 말이죠. 행불인 333명에서 무조건 무죄를 선고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저는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요, 국가 반란자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에 국민의힘의 103명 중에서 73명이 찬성을 했어요. 또 5명만 반대했습니다. 25명이 기권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도저히 참 우리가 할 수 없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이 약하니까 그렇지만은 전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말이죠. 여러분, 이 제주 4.3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연역도 말씀드렸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도 말씀드렸고, 박범계의 직권재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 분명히 언젠가 이 잘못이 회복되고 치유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금년 3월 9일에 우리가 정권 교체가 첫 번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은요, 심심치 않게 이 폐지 논쟁이 나와요. 언제 나왔느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그랬어요. 하니까 제가 뭐 다른 헌법 교수를 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헌법 교수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옳다, 이런 주장에 따랐어요. 저는 그 당시 그 폐지 논쟁을 하는데 얼마큼 이 나라 형편이 어려웠냐면요, 폐지를 반대하는 헌법 교수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들 이 교수들도요, 이 정권에 나팔수가 됩니다. 거기에 아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거도 있고, 저는 제가 쓴 논문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에 대해서 제가 글도 썼고, 폐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없어지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이 오니까 얼마 전부터 얼마 전이 아니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민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통일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민변의 변호사들이 선언문을 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문구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그다음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그 말이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전에요, 우리가 배경을 좀 보면, 국가보안법은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죠? 다 지웠지만 48년 12월에 만들어졌죠. 48년 12월에.
왜 만들어졌죠? 여순 반란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보고 난 다음에는 군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자면 안 될 것이다. 당시에 일제시대 형법을 저희가 사용했었는데 그 형법으로는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저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것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죠. 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당시에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된 경우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6.25 때 자진 월북했습니다. 결국은 뭐죠? 그 국회의원 중에 빨갱이가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요, 이런 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된 원인이 지금 여순 반란 아닙니까? 그보다 더 한 달 전에 9월 달에, 자, 8월 15일 날 우리가 문을 열었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은 10월 19일이에요. 요 전에 9월 12일, 제 기억으로 9월 12일로 알고 있는데, 9월 12일 날이요, 중앙청, 그 당시 중앙청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렵게 사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장관실도 있고 행정부서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었어요. 그 집무실에 그 집무실이 있는 중앙청 건물에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공기를 어떤 놈이 갖다 다른 거예요. 북한 국기를 다른 거예요. 언제요? 8.15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중앙청 건물 꼭대기에 대한민국 국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공기가 개양됐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울 시내 각 곳곳에 이 건물벽에요,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하는 불온 이 벽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립문 아시죠? 서대문에 독립문. 독립문에다가도 인공기를 이놈들이 어떤 놈이 기행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9월 15일, 10일에 있었던 인공기 개양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좀 내려보세요. 한 12분 남았는데 수업 시간이. 예. 처음에 국가보안법은요, 조문이 6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25개인데, 물론 국가보안법이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국가보안법도요,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정권 유지에 사용된 적도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시대에는요, 이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법으로 전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보면요, 7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찬양 고무죄가 찬양 고무죄. 찬양 고무 지금도 있는데, 그건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지금 국가보안법을 보면 북한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면 처벌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죠. 이건 매우 위험하고 위헌성이 농후해요. 왜 그렇습니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면 처벌한다, 이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북한의 유도 선수 중에서 개순이 선수라고 있습니다. 개순이가 아주 유도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개순이가 참 유도 잘하네 라고 우리가 칭찬하면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한 게 돼버려요. 그럼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 법은요. 이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죄는요. 예컨대 북한이 축구를 우리보다 옛날에 잘했단 말이죠. 북한이 축구를 잘하네? 그렇게 칭찬하면요, 뭐가 됩니까?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또는 고무, 잘한다. 따라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이. 따라서 이 7조는요,
옳은 조항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 위헌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뭐가 이 처벌받을 수 있냐면요. 북한을 학문적으로 또는 표현상 또 예술적으로 북한을 근데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어떻습니까? 위축됩니다. 말할 때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쓰고 싶은 글도 잘 못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7조는요. 어떻게 남용됐냐면 박정희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게 제가 미우면 저건 처벌. 밉지 않으면 저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런데 1990년 헌법재판소는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한정위원인데 위원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 위헌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면 처벌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말 썼어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주는 경우 북한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된다고 본다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그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가 개순이가 유도 잘해. 그 말은요.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가 안 되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이 안 되죠. 따라서 그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처벌되지 않아야 옳은 것이에요. 북한도 축구를 잘한단 말이죠. 북한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지고 처벌된 대한민국 국민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신문에도 안 납니다. 간첩도 안 잡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는 찬양 고문은 여기에 해당되죠. 김정은이의 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나는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위협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에요. 북한의 통치 이념, 북한의 지배체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단체를 만들거나 정당을 만들거나 운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뭐가 위협받습니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것이 또는 기본 질서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처벌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이. 자, 좀 올려보세요. 지금 이제 민변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통일의 협력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가져간다. 따라서 폐지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취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미국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북한은요 38도 선에서 아주 세계 최강의 화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현재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이런 적대 상황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북한의 체제나 이념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 세력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폐지해버리면요.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진할 것이고 북한의 노동당 이념을 찬성하는 그러한 정당이나 단체를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일의 예를 잠깐 보면요. 독일은 통일 전에는 서독과 동독이 여러분 서로 대치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서독 내에서 정당을 2건 해산합니다. 정당 해산이 2건 있어요. 정당 해산이. 하나는 뭔가면 나치를 다시 다시 회복시키려는 정당, 신나치 정당에 대해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것이다. 해산했습니다. 나치 정당에 대해서. 신나치죠. 두 번째,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서도 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진보 정당에 대해서, 통진당에 대해서 해산을 내린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독일도 전후에 신나치주의 정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정당은 해산시켰고, 동독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요, 공산당이 있습니다. 사회당이 있어요. 그 왜 문제가 없죠? 통일됐기 때문에 자기 서독과 갈등 관계를 갖는 이 적들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서독은 지금 폭넓게 공산당도 국민이 지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해오는 것이. 우리도요, 남한과 북한이 남한 중심으로 통일돼서 통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는요, 공산당 허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 좋다고 하는 사람 허용해 줘야 옳은 것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큰 그릇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변 사람들은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사상이나 신념을 다 허용합니다. 다만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상만 우리는 불허한다 뜻이. 다 허락해요. 허락하는데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그 사고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 두 번째요, 민변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요, 민주주의는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민주주의는 소멸될 것이에요. 질식될 것이냐 소멸될 것이냐. 우리는 소멸돼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사상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그러지만, 그럼 지금 최근 제가 5년 이내에 북한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을 내가 단 한 명도 본 바가 없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한 통일에 저해가 된다? 현재는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국가보안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고, 통일을 향해서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자. 쌀도 대주고 약도 대주고 말이죠. 그런 것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로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북한의 이념이나 주체 사상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국가보안법이 불편할 뿐입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모두 제거된 멀쩡한 법을요, 위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컨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인 양 억지를 부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변의 주장이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제가 네 가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죠. 잘못된 것이다 말이죠. 결론은 뭡니까? 통일되면 그때는 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됩니다. 그건 독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